예. 아무래도 제가 사실 이런 강연을 지금 얼추 이 발표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한 최근 5년간 한 20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한 200번 하는 중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슬라이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한 50장 정도 되는데 좀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뒷부분에서 좀 핵심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왕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조금 제가 요구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문가 그룹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최소한 여기 감염병 X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원헬스, 그리고 리버스 주노시스. 사실 리버스 주노시스 이 개념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처음 얘기했었고요. 논문도 처음 냈던 그런 파트여서 요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외부에 나갔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감염병인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감염병에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원의 크기가 사망자의 규모인데, 가장 근래 20세기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최소한 5천만 명 이상 사망했던 그런 케이스들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기치 않게 2020년 초부터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이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제약을 받는구나 했던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mRNA 백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됐지만 이 코비드 19 때문에 약 한 700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요새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동물 바이러스 역사에서는 거의 100년 이상 된 바이러스인데, 한번 어떤 종에 유입이 되면 절대 바이러스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 100년의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에 이미 입증이 됐죠. 최근에 보면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또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거.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람세스 5세 이집트, 여기 얼굴 보시면은 두 창에 의한 흔적 보이시죠? 이런 후유증들이 이미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바이러스와 감염병, 우리 역사는 굉장히 밀접하면, 또 이집트의 어떤 벽화인데요. 얘도 보시면은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의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얇은 모양, 이거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의 증거고요. 다음에 18세기에 프랑스의 어느 거리를 지금 이렇게 사진을 넣은 사파인데, 보시면 광견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광견병에 걸린 개가 활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이 굉장히 경악한 표정, 오죽 무서웠으면 군대가 출동하는, 이렇게 바이러스와 역사는 같이 해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독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세기의 가장 큰 팬데믹이었고, 이것 때문에 최소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가까이 사망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미군, 사실 스페인 독감이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친숙하실 수 있는데, 스페인 독감은 사실 스페인 독감이 아닙니다. 미국 독감입니다. 미국에서, 미군에서 처음으로 발병을 한 건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런 것을 솔직하게 기사를 내면 그 기사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만 솔직하게 보도를 해서,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 할 때는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감기의 원인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의 가장 큰 팬데믹이었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100년, 107년 전인데 미국에 있는 경찰들도 마스크 쓰고 있고, 보시면 가족 사진 찍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 고양이 있죠? 고양이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이 되었다는 거. 다음에 축구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뭉크가, 이 사람은 뛰었으면, 근데 스페인 독감을 앓을 때 당시에 자화상도 그리고 앓고 나서의 자화상도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굴 보시면은 얼굴이 상당히 지금 좀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던 이런 독감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변경되었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18년도 11월 7일 매일신보 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축견에도 유행감기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스페인 독감이 한참 돌고 있던 굉장히 문제가 되던 이 시기에 지역에서 독감이 돌 경우에 개나 어떤 돼지나 이런 동물들도 특히 축견이라고 하면 개가 대표였는데 개들도 감기에 걸려서 죽는 걸 확인을 해서 이미 이 당시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주노시스, 동물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키는 이 사례가 100년 전에도 신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역인수 공통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감염병 X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X는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이 질병 X에 대해서는 제가 코로나19 때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세요. 질병 X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지의 감염병. 우리 중학교 때 배운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에서 변수잖아요.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인데 여긴 전문가 그룹이니까 진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X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자면 예측이 불가한 감염병과 그리고 과거에 발생을 했었는데 잠잠하다가 다시 재출현하는, 그러니까 신종 그리고 재출현 감염병을 다 포함하는 게 질병 X입니다. 근데 질병 X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래의 대유행이나 치명적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미지의 감염병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건 이제 일반 국민용이고 여기 전문가 그룹은 여기에 하나 더 재출현, 과거에 발생을 했지만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대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질병 X인데 사실 질병 X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실 전체 감염병 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에서 60%, 그 정도 차지하는데 최근에 신종 감염병, 우리가 접하고 있는 최근의 감염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00년도 이후에요. 9시 뉴스 데스크 뉴스에 나오는 감염병 중에서 인수공통이 아닌 거는 구제역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있는 게 동물과 사람 사이의 인터페이스, 영어로는 인터페이스인데 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접점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한테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을 하는 건데 코로나19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며칠이 안 돼서 중국의 홍콩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그대로 신문 기사에 냈던 사진인데요.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우한의 수산시장의 어떤 상점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어디에서 유래된 피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죠. 위생적이지 않고 굉장히 엑조틱한 뭐 개구리도 있고 동물들 막 섞여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물과 사람의 접점이 멀면 멀수록 감염병이 안 발생하는데 이런 환경이 촉발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저희 동물 임상 실험 때문에 베트남에 굉장히 자주 출장을 가는데 현지의 베트남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하노이에 있는 생가축 시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 사진이 사실 잘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인데 이 뒤에 거의 이런 생닭들이 거의 정말 끝도 없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축을. 그런데 옆에서 여기 남편분은 도축을 하고 있다가 쉬고 있고 여기 임산부 아내가 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임산부가 해먹을 걸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 동물 파트가 있으셔서 그러실 분도 있긴 한데 살아있는 닭을 10만 마리 이상 10m 거리에서 보신 적 있는 분 여기서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먼 거예요. 먼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 듣는 내용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질병 X는 다 기억하셨죠? 두 번째 원헬스입니다. 원헬스인데 저희 수의학 영역에서는 사실 원헬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 그 학교 오기 전에 국가의 이제 그 정부 기관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처음 하려고 발령을 받고 갔는데 거기 기관장님이 저 앞에 세워놓고 그 가축 바이러스 하는 사람이 사람 인체에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 정말 무식의 소치죠. 지금 그분은 저를 만나면 저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자꾸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창피하겠죠, 본인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동물에서 노출됐을 때 검출이 되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에서 임상 증상이 나오고 사람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병원 갈 때쯤 이것을 확인을 하면 사실 컨트롤 안 된다. 코로나19 때 기억나시죠? 뉴욕 한복판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물에서부터 서베일런스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표인데 슬라이드인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다 코로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머그샷이죠? 머그샷. 이게 그 다 용의자들, 범인들인데 새로운 앞으로 나올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25, 26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 게 왜 증가할까요?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정확히 아마존 유역에 그 난개발하고 있는 사진을 항공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꾸 사람들이 선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꾸 야생동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여기 동물약품 관계자들도 계시지만 공장식 축사는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감염병, 바이러스 측면에서는 이런 공장식 축산, 밀집된 것이 사실은 새로운 감염병을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빌 게이츠가 꼽는 가장 중요한 신종 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2,500만 명인데 2019년 기준으로 14억입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도 중요한 이런 감염병이 퍼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후변화 얘기하니까 그래 모기가 동남아에 가야만 있는 댕기 모기가 더워지니까 자꾸 올라온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피상적인 거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후가 변하니까 작물들이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감귤이 나왔는데 지금은 점점 북상하잖아요. 키울 수 있는 곳이. 이런 작물들의 분포가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포유동물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이 거대한 흐름 때문에 비관적으로 앞으로 50년간 약 15,000건의 새로운 종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이처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50년간 월화수목금 평일날은 매일 새로 하나씩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그러면 다음번 질병 X는 뭐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 1등부터 10등까지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있고요. 1등이 라사엘로 뽑혔는데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이런 예측된 순위 나오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온 이 데이터가 맞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서울 이따 질문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박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시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X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질병 X일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 끝났습니다. 절대 안 끝났습니다. 그 백신은 꼭 맞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미국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시죠? 조류독감을 막기 위해서 조류독감 다 퍼지게 해서 살아남은 닭들만 가지고 다시 재건하자 막 이런 마인드고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자폐증 걸린다 막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코비드 19 백신 때문에
1년에 실제로 초과 사망할 2천만 명이 세이브됐다는 건 이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은 물론 단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부작용은 발생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코로나19 지금 중국에서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인데 중국 우한의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갑자기 박쥐 바이러스가 돼지한테 전파가 돼 돼지가 한 10만 마리가 한 방에 다 몰살당한 케이스가 2016년 초기 2015년도 연말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이러스 학자들한테 충격적이었냐면 네이처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왜 박쥐 코로나가 돼지로 넘어가지? 의아했었는데 논문 나오고 끝났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나오고 나서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죠. 5년 전에 이미 경고했는데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때 좀 대응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 중심으로 서베일런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하는 다음번 질병 X의 아주 강력한 후보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는 아주 특성이 종을 아주 잘 뛰어넘습니다. 조류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돼지, 개, 다음에 심지어 소까지 발생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여기 이게 다 포유류들인데 이 포유류들이 약 55종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돼서 몰살 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포유류로 넘어간 거 맨날 뉴스에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호들갑이지? 맞습니다. 굉장히 구글 스칼라에만 쳐도 몇천 건의 논문이 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냐면 과거에는 감염되고 나서 감염된 애들만 폐사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떼죽음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물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받는 빈도수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작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소 인플루엔자인데 사실 소는요. 제가 1998년도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바이러스 학실에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거든요. 인플루엔자를 하고 싶어요 하고 찾아간 게 벌써 27년 전인데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가 야 대서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다 걸려 죽는데 희한하게 소는 절대 안 죽는다. 심지어 소는 임상 증상도 나오지 않아 라고 했던 얘기가 제가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작년에 소만 걸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은 굉장히 혼란이고요.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약 1000농장 이상이 감염이 됐고 이걸로 이 이후에 뭐 고양이로도 전파되고 사람으로도 전파되고 사람의 중증 사례가 나와서 올해 1월 달에는 죽은 사람까지 나와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2025년 6월 2일 제가 이 베링거에서 강의할 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질병 X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한 게 정확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포스팅으로 바이러스 전문가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거 다 틀리더라 했으면 좋겠는데 현상 리얼 월드에서의 지금 데이터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혹시 최근에 미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원래 조식을 안 먹어서 별로 조식을 안 먹어도 호텔 가면 꼭 조식 가잖아요. 공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미국에 1월 달에 출장을 갔는데 정말 에그 스테이션이 없어졌더라고요. 계란이 완전히 쇼트가 나서. 그런데 지지난주에 미국 갔을 때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계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에서 인플루엔자 나온 것 때문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는 것 때문에 계란의 공급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거에 때문에 정말 농담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냥 뒤뜰에 암탉 키우는 게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마트에서 저희 뭐 마트 가면은 계란 뭐 30알들은 한 판씩 그냥 사잖아요. 근데 계란값이 너무 올라서 3알씩 판답니다. 3개씩 묶어가지고 이럴 정도로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스 주노시스 이게 이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외워야 될 거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키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려동물들은 이제 그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뭔가 감염이 됐는데 동물한테 전파가 가능하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이다 싶어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했던 파트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중에서도 코로나19와 반려동물 사이에서는 정확히 역인수 공통입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그 반려동물에서의 코로나19 케이스는 99.9999%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왕 얘기할 건 100%라고 그러지 왜 99.999라고 하냐? 한 건에 딱 예외가 있어요. 한 건의 예외가 여기 방콕에서 수의사가 코로나19에 걸린 고양이가 한참 그 증상을 나올 때 내원을 했는데 마스크도 안 쓴 채 얼굴 가까이에서 진찰을 하다가 고양이가 뿜은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걸려도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람은 감염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일부러 감염시킨 정도 수준의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반려동물에서는 거의 100%가 역인수 공통의 케이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저희가 서울시청하고 조사를 하고 논문을 냈는데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집에 가서 반려동물들을 수압을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고양이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100명의 감염자가 있을 때 고양이가 35%는 넘어가더라. 개보다는 훨씬 민감하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서 맨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발 내가 컨디션 안 좋고 아프면 개나 고양이한테 뽀뽀하지 마라라는 게 지금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그 계도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처음으로 이런 논문을 내고 그래서 저는 인수공통도 중요한데 리버스 주노시스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얘기했는데, 작년에 네이처에서 논문을 낸 게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키는 게 인수공통 케이스의 2배랍니다. 저는 비슷하게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인수공통도 중요한데 역인수공통 양방향 다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이 슬라이드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 좀 팬시하지 않아요, 디자인이?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사람들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만 막 천착이 돼서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인플루엔자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도 중요하고 고병원성도 중요하고 조류나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도 되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스 주노시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굉장히 다중 위협의 상태라는 거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팬데믹이 뭐냐라고 제 인플루엔자만 지금 거의 한 25년, 26년째 연구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들 물어봅니다. 다음 팬데믹의 아형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가 실제 세계에서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한 코로나19 백신이 완벽한가요? 예, 완벽한가요? 불완전했죠. 그 불완전하지만 사실 한 번 맞으면 93%, 두 번 맞으면 97% 방어가 되는 홍역 백신하고는 아예 컨셉이 다른 백신입니다. 임상 증상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건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감염이 똑같이 됐는데 백신 맞고 감염되면 왼쪽, 백신을 맞고 감염되면 오른쪽.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이 더 백신 맞았는데 너 걸렸네라고 조롱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란시시라는 데서 1년에 거의 2천만 명의 초과 사망자를 줄여줬다라는 건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요. 제가 뭐 여기 베링거 인게렘 동물약품과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뭐 베링거 인게라임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솔코 백신이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던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 배출을 줄여줌으로써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이런 사례는 우리가 코비드-19 백신에 어떤 비난이 있을 때 반면교사를 삼을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감염은 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그렇지만
어떤 퍼포먼스 증체량과 특히 폐사율 감소 이런 것들이 코비드 19 이후에 백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을 때요. 백신을 막 쭉쭉 맞아 나가고 있는 여러 나라보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적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위생 이런 것들이 그 서포트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자님은 또 이걸 비틀어 가지고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가 백신 다 필요 없고 치료제 다 필요 없고 위생으로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환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1950년대 영국의 토마스 맥큐안이 이런 가설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사망률이 굉장히 줄긴 줄어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이 기울기가 매우 낮죠.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죠. 대신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시작한 이때 홍역, 성홍열, 장티푸스, 결핵이 엄청나게 치사율을 떨어뜨린 이 사례는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편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질병관리청에서 제발 너네 아플 때 반려동물 터치하지 마라 라는 게 리버스 주노시스의 베이스에 의해서 된 거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관심이 있으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좀 심화학습이 있고요. 다음에 제가 발표하는 이것의 어떤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 텍스트북이 데이비드 카먼의 스피로버라는 책인데 거기 마지막 챕터에 다 인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뉴노멀로 대표되는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 필요한 것은 다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아플 때 집에서 쉬어라. 이게 저의 예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두에 걸렸는데 옛날 어머니들 왜 그런지 공부는 못해도 결석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를 유모차를 태워서 매일매일 등교를 했던 그것을 지금 굉장히 본인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행동 완전 민폐고 정말 공중보건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이 이런 하여튼 아프면 무조건 쉬어라라는 게 그런 어떤 뉴노멀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감염병의 역사부터 인수공통 감염병 이런 여러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 슬라이드만 모아서 발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서두에 사장님 말씀하신 인스피레이션 저 오늘 제 발표가 인스피레이션이 돼서 꼭 임팩트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